이제 민주당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한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실의 우상호 정무석이 당에게 말한 게 바로 온도차, 이 개혁의 속도 조절, 이 주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연휴 직후에 더 센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대선 개입 의혹 당사자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삼권 분리까지 부정하며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내란 수계를 석방했던 지기현 판사가 여전히 내란 수계의 재판관으로 앉아 내란 재판을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서야 할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입니다.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고 저항에 굴하지 않고 전진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썼던 말의 표현들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반동의 실체들, 저항에 굴하지 않고 전진해야 된다. 이현정 의원님. 네. 모르겠어요. 우상호 수석 말 이후에 혹은 약간의 요구 이후에 정청래 대표가 더 세게 나가는 것 같은 건 저만의 느낌인가요? 저도 똑같은 느낌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격이죠. 내릴 수가 없어요. 본인은 여기서 내리면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 생명이 끝난다고 아마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즉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든 간에 나는 이 개혁의 어떤 이 완성자 이런 이미지로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고 당대표를 연임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입장이 확고히 선 게 아닌가. 자, 대통령실에서 정무수석과 비서실장이 굳이 연휴 기간에 저렇게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는 자, 당이 좀 이제 대통령을 좀 생각해서 대통령 중심으로 좀 나아가자라는 것들을 아주 완곡하게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최근에 정청래 대표에 대한 뭐 요즘 유튜브 구독자 수도 많이 떨어진다고 그러고 또 여러 가지 악플도 달린다고 그러는데 자, 그만큼 정청래 대표를 향한 이 친명 내부의 분위기도 썩 좋지 않아요.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실상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으니 비서실장과 정무석이 나서서 완곡하게 야, 좀 속도 조절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오늘 완전히 맞받아쳤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대통령의 길은 대통령의 길이고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나는 지금 호랑이 등에 타서 내릴 수가 없다. 나는 이걸로 쭉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오늘 아마 공식화한 걸로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럴 경우에 저는 언뜻 생각나는 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4대 개혁을 놓고서 즉 국가보안법 철폐 등등을 놓고서 당시의 어떤 강경파들이 굉장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어요. 자, 그러다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저 선거 참패로 이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 기억을 다시 되살려 본다면 지금 저렇게 당과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엇박자 그리고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꽤 많습니다. 지금 에이펙도 있고요. 또 지금 국민의 이런 삶의 문제가 많이 산적해 있음에 불구하고 오로지 사법부를 겨냥해서 사법부를 공격하겠다는 것만한 당 자체의 스탠스가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아마 그거는 앞으로의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준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구독자 수도 다소 줄었고 여러 정청래 대표에 대한 악플들이 그동안의 정 대표를 뭐 맘껏 지지했던 기류와는 좀 다소 달라진 거 아니냐. 뭐 강경파 때문에 대통령이 안 보인다는 취지의 댓글도 물론 이건 일부 댓글을 좀 표집한 거고 구독자 수 4,000명 뭐 등락도 있을 테니까 그건 감안하더라도 서재현 대변인. 네. 우상호 수석이 비교적 온건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고 더 잘 아시겠지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요구, 요청 혹은 당의 약간의 경고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공개적으로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저렇게 더 세게 나가버리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그 다음에 어떤 말을 당해야 할지 좀 고민이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당 대표와 이제 대통령실 입장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역할이 좀 다른 것도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일부 당원들이 뭐 걱정 아닌 걱정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응원하는 분도 계시고 또 걱정하는 분도 계신데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해야 되는 것이 다 여당 대표의 역할이다. 지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그 개혁을 이제 자전거에 비유 많이 하거든요. 호랑이 탄 게 아닙니다. 정청래 대표는 자전거 그러니까 페달을 안 밟으면 쓰러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페달을 밟아야 한다는 논리를 계속 하는 것이고. 말씀을 죄송한데 오늘 한 칼럼은
페달을 밟긴 밟는데 그 자전거가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가열차게 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죠. 좀 속도 조절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있긴 있어요. 반대로.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지금은 내리막길이면은 우리가 종단길에서 뭐 대구에서 계속 서울까지 자전거 타고 오는 길이 있으면 예. 내리막길, 즉 내리막길에서는 외부의 행사, 뭐 유엔 연설이라든지 그리고 예. 뭐 불꽃 축제 같은 그런 내리막길에서는 페달을 가급적이면 좀 하지 않고 주변에 좀 환경도 확인하고 또 오르막길에서는 또 강하게 함께 밟아 나가면 되지 않냐 이런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요. 즉 그 대통령이라든지 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개혁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있지만 그 분위기, 그 환경적인 것, 특히 이제 11월이면 또 에이펙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또 조의대 뭐 청문회를 넘어서 뭐 이제 또 국감장 부르고 하는 여러 이슈들이 있을 텐데 예. 이런 걸 좀 조화롭게 하자. 왜냐 여당은 일단 지금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야당의 대표가 아니잖아요. 그럼 여당의 대표에게 알겠습니다. 주어진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조화롭게 해결하자는 취지의 말씀일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우상호 수석 얘기했던 그 속도 조절론의 핵심은 사법개혁인데 대체적으로 그렇고. 근데 한번 보면 아까 김병기 원내대표 말에 따르면 김현지 실장은 국감의 증인으로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면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대법원 청문회를 이제 정확히 대법원 국감을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처럼 밀어붙일 태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제 전현희 최고위원의 말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미 2차례 노쇼로 투아웃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에 법사위가 동행 명령장 발부하거나 고발 등 조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불출석한다면 당연히 일반 정인들과 동일한 그런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 왜 이렇게 민주당이 깡패 같은 무리수를 두는가 하고 보면 대법원장은 발톱의 태처럼 여겨도 하찮게 여겨도 되는 것이 그들의 선민의식과 내로남불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여러 언론에서 비중 있게 다룰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대법원장을 향해서 불출석 시에 일반 증인과 동일한 잣대 이 명령에 잘 안 따르면 동행 명령 그리고 강제력을 동원할 수도 있다. 김기웅 대변인 이제 대법원장 정확히 대법원 국정감사를 꽤 여당이 벼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추석 명절 전날에 연휴 전날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수갑이 채운 채로 체포가 됐습니다. 물론 체포 적부심을 통해 석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때 나오게 하게끔 위해서 나오지 못한다고 그런 입장을 하니까 동행 명령장을 발부해서 사실상 끌어내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비서관이 사실상 대법원장보다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의 정청래 대표와 그다음에 전현희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들이 눈높이,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자제나 절제보다는 본인들이 절대 선이고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당연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장에 끌고 나와야지만 그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나경원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본인의 사법개혁이라는 절대 선 명제 아래 나머지 사람들은 반동이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반동은 어떻습니까? 광정으로 끌고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대법원장에 대해서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투아웃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상의 겁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법원장 뭔가 국정감사에 제대로 안 하면, 응하지 않으면 강제력 동원할 수 있다는 이 취지. 그런데 잠깐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때 이런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이 모든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인사 관련된 부분은요. 이미 국회가 인사청문회 다 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 그 내용을 다시 묻겠다라고 한다면 국회가 인사청문회 했던 의미가 뭐가 됩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대법원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 올해는 오늘 이 자리가 사법부의 큰 변화를 이끌어낼 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당시 이제 민주당은 이제 관례상 저렇게 잠깐 국정감사에 출석한 가운데 자리를 빠져나가는 이석하는 게 통상적인데, 자 박성미 비서관님, 당시에 김명수 대법원장 청문회에서 다 했는데 뭐 국감 때 왜 불러냐라 했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무조건 불러내서 여러 의견, 대선 개입 의혹까지 들춰내겠다. 이게 7년 전 사례와 너무 다르지 않냐, 어떻게 판단하세요? 근데 일단은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뭐 국회에서 뭐 인사청문회를 했던 건과는 이제 내용 자체가 좀 다르고, 특히 이제 사법부가 대선을 앞두고 직접적으로 정치의 한복판에 뛰어들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당시 후보와 관련된 어떤 이 재판에 대해서만, 특정 건에 대해서만 합의 기일을 빠르게 굉장히 촘촘하게 잡고 전원합의체에 이례적으로 빠르게 회부를 하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판이하게 달랐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선 직전에 어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론을 내리기까지 정말 짧은 시간이 있었거든요. 뭐 사실 2주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라는 것을 두고도 사실 당시의 설명과 지금의 설명이 또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당시에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이 회부를 지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최근에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했던 말은 대법관들 전체가 이제 고민을 해서 결론을 다 같이 내렸다, 이런 취지로 말이 바뀌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왔느냐 이전에 사실 따져 물어야 될 것은 어째서 대선 후보와 관련한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이 됐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보다 명확하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 대법원장의 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선을 긋고 나서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네, 박성미 비서관님,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반대쪽에서 얘기하는 경우는 아니 그렇게 이례적으로 대선 직전에 바로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로 선고를 내린 건 대선 개입이다. 반면에 그럼 633은 지켰냐? 1심도 2년 넘게 걸렸는데 그거 안 지킨 건 또 뭐냐?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두 번째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들이 어느 정도 합의한 내용을 법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걸 관례인 걸 야당이 여당이 다 알면서도 이걸 마치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법원 국정감사에 부르는 건 전형적인 망신주기 아니냐. 두 가지 포인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 이제 633 원칙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의힘과 관련된 패스트트랙 재판에 대해서도 나왔던 얘기이기도 했죠. 사실 뭐 1심 공판이 진행되는 데까지 거의 뭐 5, 6년이 걸렸다라고 지적을 받았던 내용이기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원칙이 잘 지켜져야 된다라는 그 문제 제기에는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고요. 근데 다만 별개로 이것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원합의체 회부한 날에 합의 기일을 진행을 하고 이틀 후에 두 번째 기일을 이제 진행을 하고, 그것도 여러 사건에 뭐 대해서 합의 기일을 진행한 게 아니라 특정 사건 단 하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합의 기일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었다라는 평가는 분명히 법원 안팎에서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분명히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오늘 뭐 개혁정 반동이라는 표현까지 정청래 대표가 썼는데 모르겠어요. 그 여당은 이제 그 뭐 기어코 이번 국정감사 때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불러서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따져 건 따져 묻겠다고 하는데, 대통령실 기류가 이와 똑같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 주제에서 짚어봤습니다. 잠시만요. 유럽에서 들려온 속보 하나가 있습니다. 이번 노벨 평화상은 누가 받는지보다 이 관전 포인트가 트럼프 대통령이 받냐 안 받냐, 이쪽에 이제 관심들이 많이 모아졌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은 불발이 됐습니다. 누가 받았나요? 그러면 이제 남미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 마차도라는 인물이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이현정 의원님,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공개 석상에서 노벨 평화상에 대한 의지와 욕심을 뭐 거리낌 없이 내비쳤었는데 결국 노르웨이 노벨 평화상 쪽에서는 주지 않았어요. 이게 좀 어떻게 외교적 파장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뭐 처음부터 예상이 됐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죠. 뭐 이미 나흘 전에 이미 결정이 됐다는데요. 이번에 수상자가 베네수엘라의 전직 국회의원이었던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이 의원인데요. 이분이 1967년생입니다. 그리고 2011년에서 2014년 동안 국회의원을 했는데, 그 이후에 차베스 정권에 맞서서 이제 반체제 운동의 어떤 단체를 공동으로 창립해서 운동을 지속해 왔고,
지난 2023년에 야권의 대선 후보로 일단 선출이 됐지만 예. 자격 정지를 받아서 결국은 출마할 수 없게 됐어요. 이제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제 야권의 어떤 이 마차도 정권에 맞서는 야권의 어떤 지도자로서의 어떤 활동을 해왔던 인물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 노벨상 수상위원회도 그런 어떤 공을 감안해서 이번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을 했고 결국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내년을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게요. 뭐 지금 화면에 준비한 저 인물이 바로 이번에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데 야권의 지도자 베네수엘라.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상을 못 받았고 바로 직전에 이제 가자 지구 관련해서 본인의 이제 힘으로 어쨌든 휴전을 이끌어냈다는 얘기에 대한 자평이 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속보는 일단 지금 한번 만나봤고요. 저희가 뒤이어서 이어지는 주제에서도 이제 노벨 평화상 수상 여부, 트럼프 대통령 관련 주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 다시 심층적으로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몇 위까지 했나요, 저희가? 4위까지 했습니다.